오늘도 늦은 시간 또 그 직장일 하시고 바쁜 일과 또 저녁도 드시고 또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건강 강의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시간에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좋은 조금 좀 더 나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난이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조금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뼈 건강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우리가 이제 뼈 건강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칼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 없애야 되겠다. 실제로 칼슘도 중요하겠지만 칼슘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칼슘을 제대로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가 사실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칼슘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나요? 우유 많이 생각하죠. 우유. 동물 순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우유를 많이 생각하는데 먼저 제가 본론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는 이유식을 모유를 먹이죠. 근데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치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만 6개월, 생후 6개월이 되게 되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젖을 떼기 시작하면서 일반 식사로 가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모유가 아닌 이제 또 우유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엄마의 모유는 우리 아이한테 완벽한 영양소긴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완벽한 영양소일 수는 없고 어느 시점이 되면 모유는 더 이상 나오질 않게 되죠. 이게 자연의 법칙인 거죠. 우유는 송아지한테 갓 태어난 송아지한테는 완벽한 거죠. 그런데 송아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우유를 먹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이 되면 우유를 끊고 이제 풀을 뜯어 먹죠. 그런데 이 포유류, 젖을 먹이는 동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모든 동물들은 포유류들은 일정 기간만 젖을 먹고 나머지는 젖을 떼고 나면 그냥 일반 식사를 하죠. 근데 왜 유독 인간만이 우유를 먹어요? 어릴 때도 먹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를 먹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것이 사실 뼈를 나쁘게 하는 주범이라는 사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다.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뭐가 중요한데? 칼슘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바이타민 D나 바이타민 K, 바이타민 D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신데 바이타민 K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뼈를 먼저 한번 볼까요? 뼈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여기 뼈죠. 뼈 안에 이 분홍색 부분이 이거는 골수죠, 골수. 어디로?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펜을 왜 이렇게 넘어가지? 펜을 바꾸겠습니다. 펜을 바꿔서, 네. 자, 뼈는 뼈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골수는 그 조혈 세포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자, 뼈의 바깥에 여기가 뼈죠. 이 뼈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물이 모든 세포는 물이 있어야 되죠. 이제 뼈는 좀 적긴 하지만 한 34% 정도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단백질, 유기물이죠. 유기물. 단백질,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뭐 이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물, 그리고 미네랄이라는 무기물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 미네랄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칼슘하고 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칼슘하고 인이다. 그래서 이제 물을 제외하고 이제 뼈의 구성 성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유기물이 30%, 무기물이 70%. 무기물이 많아요. 무기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기물 중에서 뼈를 차지하는 것들은 2%, 2%는 뭐냐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어떤 세포가 있냐면 뼈를 형성하는 세포, 조골세포, 뼈를 갉아먹는 파괴하는 세포, 파골세포. 뭐 갉아먹으니까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뼈는 가만히 있는 정적 장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뼈가 칼슘이 빠져나갔다가 칼슘이 다시 들어오고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는 장기죠. 거기에서 관여하는 게 칼슘이 빠져나오는 때 관여하는 게 파골세포다 생각하시면 되고, 칼슘이 들어와서 뼈를 단단하게 미네랄화 무기질화 시키는 것이 조골세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세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세포가 있는데요. 뼈세포는 뭐냐면 뭐 뼈가 그 칼슘에 있는 건 아니죠. 기질이 있죠. 이 기질. 이러한 뼈의 기질을 만드는 무기질 중에서 98%를 차지하는 이 뼈 기질을 만드는 세포가 바로 뼈세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뼈는 유기물이 이렇게 30%는 이러한 구성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무기물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95%가 뭐냐면 바로 칼슘과 인입니다. 칼슘과 인.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인도 많이 들어있고, 인이 좀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 치아 에나멜층. 여기는 인이 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뼈보다는 치아 에나멜층은 인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훨씬 더 단단합니다. 어쨌든 뼈는 치아든 뼈든 이런 칼슘과 인이 구성되어 있는 게 한 98%, 무기물 전체 70% 중에서 약 95%는 요 칼슘하고 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미량 미네랄로 이제 불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칼륨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망간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뭐 그러죠. 바나듐도 있고,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뼈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칼슘이 중요해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칼슘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유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죠. 그럼 과연 이런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과연 그러면 뼈가 튼튼해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유제품을 많이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한 골절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논문은 뭐냐면요. 40개 나라에서 우유를 소비하는 정도에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0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는 유제품 소비량입니다. 요청은 유제품 소비량을 말하는 거고, 아래측 가로축은 유제품 소비량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골절률입니다. 고관절 골절률, 여기 고관절 골절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 아래쪽은 유제품 소비량. 유제품 소비를 적게 하는 나라들은 어떻죠? 골절률이 낮죠. 자, 유제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골절률이 좀 더 높습니다. 유제품을 좀 더 많이 먹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네요. 이렇게 유제품 소비량이 많은 나라일수록 고관절 골절률이 높더라는 논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제품은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 먹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는 사실이죠. 결과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뼈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우리 뼈를 더 삭게 만들고 있다,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어떤 기준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보면요,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기준은 어떠냐면, 자, 우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 치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레드밋들이 동물성 단백질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질소 노폐물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혈액에서 요산 그리고 황산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하는 게 누구냐면 칼슘인데요. 이러한 칼슘들이 어디서 뼈에서 빠져나오죠. 뼈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뼈가 구멍이 숭숭숭 뚫리게 되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를 계속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칼슘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이제 콩팥을 통해서 소실이 되는데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소변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 빠져나가면서 많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이 칼슘이 콩팥에 이렇게 침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장 결석까지, 콩팥 결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뼈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해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들로 인해서 생성되는 산들로 인해서 질소 노폐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오고 있더라. 그죠? 많이 빠져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고 뼈에 칼슘이 먹은 내가 섭취한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의사 로버트 비브라는 의사가 책을 한 권을 쓰셨는데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Deadly Dairy Deception. Deadly Dairy Decep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Deadly라는 것은 치명적인, dairy는 유제품을 말합니다. Deception은 기만, 사기, 뭐 이런 뜻입니다. 치명적인 유제품 기만. 우리는 사실은 우유가 좋고 유제품이 뼈 건강에 좋다라고 광고를 듣고 그렇게 우리는 정보를 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를 기만하는 결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발한 책인데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잠깐만 소에다가 뭘 막고 있죠? 소가 막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R이 recombinant라는 뜻인데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뜻입니다. recombinant. B는 bovine, 이거는 뭐냐면 bovine은 소라는 뜻입니다. 소. 그 다음에 GH는 growth hormone, 성장 호르몬을 말하는 거죠.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성장 호르몬을 소한테 계속 주는 거죠. 왜? 살찌우려고. 살찌우면 어떻게 하는데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자, 이런 소들을 자세히 보면 50년 전에는 있잖아요.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냐면 50년 전에는 소 한 마리가 연간 생산하는 우유 양이 900kg 정도 되었답니다. 900kg. 근데 요즘은 항생제다, 이런 리컴비넌트 보바인 그로스 호르몬과 같은 이런 성장 호르몬이다, 강제적으로 막 음식을 막 먹이는 거, 계획을 세워서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사료를 막 억지로 이렇게 먹이는 거, 그래서 살찌우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육종 등을 통해서 종자를 개량한다는 뜻이겠죠. 등을 통해서 현재는 소 한 마리가 연간 생산하는 양이 22,700kg라네요. 22,700kg. 900에서 22,700kg, 39, 27, 30은 30배 아니고 약 한 25배 되려나요? 25배? 25배. 와, 어마어마합니다. 소 한 마리가 불과 50년 사이에 우유를 생산하는 양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과연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자, 그래서 봤더니 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소성장 호르몬을 계속해서 투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거는 뭐 저온 살균한 데서 없어지진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것들이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암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우유들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위험이 있다라는 보고들도 보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당증을 일으킨다. 아까 고혈당증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질소 노폐물로 인한 혈액 내 산성 물질의 증가로 인해서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온다 그랬습니다. 고혈당증뿐만 아니라 콩팥으로 칼슘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신장으로 빠져나가니까 신장 결석도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고혈당증이니까 여기에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지도는 전 세계 지도인데요. 어느 나라가 고혈당증이 많이 생길까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 보니까 굉장히 핀란드죠. 스웨덴은 여기 있죠. 핀란드 이쪽에 보니까 붉은색이에요. 대표적인 낙농 국가죠. 그러니까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 나라가 고혈당증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이쪽을 봤더니 이쪽에도 우유도 많이 먹지만 이쪽에는 또 동물성 살라미, 소세지 이런 그 동물성 단백질 엄청 섭취하죠. 또 여기서 또 코로나도 많이 생깁니다.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은 이제 주황색이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화된 식단을 먹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나라.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란이나 파키스탄 저기 쪽 요건 오만인가 그렇죠. 요 아르헨티나 남미 쪽에서는 어디 갔나? 남미 쪽에서는 아르헨티나. 자,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자 북미, 중남미, 그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호주, 아래쪽에 호주,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남한, 사우스 코리아, 재팬, 이런데 선진국들, 서구화된 식사를 하는 이런 쪽이 고혈당증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남미, 아프리카, 이 흑색은 아직 통계 자료가 없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녹색 부분들은 가장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동물성 식품, 서구화된 식사를 하지 않는 지역들은 훨씬 낮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유제품 섭취가 많고 동물성 식품 섭취가 많은 나라일수록 고혈당증이 많더라. 아니 칼슘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래? 정반대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 1957년 갓 태어난 뺑아리, 빵일 되는 이 갓 태어난 뺑아리의 무게가 34g이었는데 2005년, 50년 얼마 됐죠? 50년 되나요? 50년 만에 44g 정도가 되고요. 28일 정도 키웠더니 316에서 1396.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한 4배 되나요? 4배? 3, 4, 12, 4배 정도 되죠. 자, 56일 정도 키웠더니 905에서 얼마? 4,200g. 우와, 4,200g. 얼마죠? 한 5배 되나요? 약 5배 조금 못 되지만 약 5배 정도 된다 그죠? 약 5배. 이렇게 뻥튀기 했어요. 뻥튀기. 이게 영양가가 있을런가 모르겠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놀라운 결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좀 치우고 잠깐만. 치우고 자, 지웠습니다. 자, 다시 색깔 펜. 자,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하고 왜 나타났지? 고관절 골절 발생률하고 봤더니 뭐가 자꾸 나타나네. 동물성 단백질이 증가할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골절률이 낮아요. 이거는 33개국을 조사해 봤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늘렸더니 골절률이 더 높아졌어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더 많이 먹는 나라들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자, 앞서 이야기한 데이터와 똑같죠. 비슷하죠. 비슷한 결과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근데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을 어디 갔나?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들은 어떨까? 이것도 33개국 동일한 나라를 조사를 해봤어요.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적게 하는 나라들을 봤더니 적게 할수록 골절률이 높은 거예요. 골절률이.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50g, 더 많이 30g 섭취하는 나라들보다 50g 정도 섭취하는 나라들은 조금 더 낮아요. 골절률이. 자,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니까 더 낮죠. 자,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증가하니까 골다공증, 그로 인한 골절이 높더라.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적게 할수록 골다공증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한 골절이 높더라.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했더니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고 그로 인한 고관절 골절률이 낮더라. 와, 너무 분명한 결과 아닙니까? 자, 꼭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칼슘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곤란하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강조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대부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이제 동물성 식품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왜 식물성 원료들이 골다공증을 낮출 수 있냐 하면요. 바로 이 비타민 D는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비타민 K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자, 우선은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비타민 D는 혈액의 칼슘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자, 어떻게 비타민 D가 이제 넉넉하면 소장에서 칼슘을 적게 먹더라도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혈액의 칼슘 농도가 떨어졌어요. 칼슘 농도는 엄격하게 조절돼야 되기 때문에 떨어졌다면 비타민 D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서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서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유지를 시키죠. 근데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부갑상선, 여기 PTH가 부갑상선 호르몬인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얘는 뭔 짓을 하냐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와요. 야, 이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가 충분했더라면 소장에서 흡수를 늘려서 혈액 내 칼슘을 조절할 텐데,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일정 농도를 유지시킬 텐데 비타민 D의 부족한 경우라면 PTH라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거예요. 뼈에서. 선생님 비타민 D가 여기서도 뼈에서 빼내는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여기서 콩팥과 소장에서 먼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된 뼈가 이제 빠져나올 때 이제 비타민 D가 칼슘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을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것은 부갑상선 호르몬이다.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극되는 요인을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충분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하면 되죠. 그러면 뼈에서 굳이 가져올 필요 없이 장에서 재흡수시키고 콩팥에서 장에서 흡수하고 콩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굳이 뼈에서 가져와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D는 조절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져오다 보면 이제 칼슘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겠죠 혈액 내에. 그러면 남아 있는 이렇게 수위가 이제 칼슘 수위가 높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칼슘이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그러면 과연 뼈로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비타민 D가 관여를 할까? 라고 봤더니 여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 그럼 여기에 관여하는 게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바로 요 칼슘을 뼈에다가 딱 데려다가 뼈 무기질화를 촉진시키는 놈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강의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비타민 K가 이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비타민은 혈액 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은 비타민 D가 하고요. 정확하게 이 칼슘을 뼈에다가 딱 가져다가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골 밀도를 증가시켜주는 놈은 비타민 K가 한다는 사실. 그래서 비타민 D도 중요하고 비타민 K도 굉장히 뼈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어떻게 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하느냐면요. 자, 우리가 칼슘을 복용했습니다. 이제 1000mg을 예를 들어서 복용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35%, 350mg 정도만 흡수가 되고 650mg은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칼슘 종류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장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흡수된 놈은 혈액으로 이제 흡수가 되죠.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서 일부는 이제 혈액에서 다시 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한 2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칼슘 100g을 먹게 되면 이제 대변으로 한 900 정도가 이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서 흡수된 놈은 대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뼈로 가서 뼈에 침착이 되죠. 요때 직접적으로 간다는 게 누구라고? 비타민 K라고 이야기죠. 얘가 비타민 K. 그 다음에 또 뼈는 아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적 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칼슘이 빠져나오고 그래서 뼈에서 칼슘이 뼈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혈액이 흡수한다고 해서 골 흡수라고 그러는데요. 뼈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시 혈액에서 우리가 섭취하고 한 칼슘이 다시 뼈로 이렇게 들어가겠도록 그래서 이 비율이 맞으면 뼈는 항상 끊임없이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뼈로 침착되는 것이 적고 빠져나오는 것이 많으면 뼈가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이야기죠.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혈액으로 흡수된 놈은 또 일부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제 세포로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죠. 혈관이든 뭐 다른 조직으로. 그런데 이런 칼슘들은 특히 세포 안에 있는 칼슘들은 엄격하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통제되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세포 내에 칼슘이 너무 과잉으로 있게 되게 되면 뭐 암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뭐 석회화를 일으킨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동맥경화의 원인이죠. 석회화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균형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게 13,000, 혈액 안에 있는 게 1,300, 합쳐봐야 14,000, 뼈에 있는 게 얼마죠? 100만이죠. 100만. 그래서 칼슘은 어디에 대부분이 다 있다? 99%가 어디에 있다? 뼈에 있다. 뼈에. 나머지 1%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칼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재밌네요.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뼈에 그 100만 mg이 들어 있는데 하루에 500mg이 들어갔다 500mg이 빠져나와요. 그러면 100만에 나누기 500 해보면 며칠이면 2000일이면 뼈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게 200일이 걸리네요. 그죠? 요 공식들, 요 수치대로 계산해 보면 200일이면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5년 되나요? 3호 15, 그죠? 한 5년 정도 되죠? 5년. 5년이면 뼈가 완전히 바뀐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인체 내에서
장에서 흡수되어서 혈액에서 뼈로 또 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혈액으로 또 혈액에서 세포나 조직으로 또 세포나 조직에서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흡수되는 것 재흡수되는 양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D가 이렇게 혈액 내에 칼슘을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관여한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지나치게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이러한 바이타민 D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뼈에 이렇게 침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이타민 K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비타민 K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비타민 K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비타민 K는 비타민 K1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타민 K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 덴마크 의사입니다. 덴마크 의사. 덴마크에서 혈액응고라는 단어가 저는 모르겠는데 K자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K자로. 그래서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바이타민 K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K1은 필로키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 얘들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혈액응고에 관여하고요. 뼈 건강, 골다공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 비타민 K1이 관여를 하죠. 비타민 K1은 혈액응고와 관여하다 보니까 혈액응고가 지나치게 되면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와파린이라는 걸 쓰죠. 어떤 분들이 와파린을 쓰냐면요. 정맥혈전증이 있는 분들, 정맥혈전증. 또 뭐가 있죠? 폐색전증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심방 세동이 있는 분들 또는 심장 판막 이식술을 하신 분들 또는 심근경색이 앓았거나 그거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와파린을 섭취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와파린을 먹는 분들이 뭐가 많이 생기냐면요. 골다공증이 많이 생겨요. 골다공증이. 당연하죠. 비타민 K1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혈액 응고도 하지만 뼈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와파린은 이 비타민 K를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비타민 K의 작용을 차단해서 혈액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약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얘가 비타민 K를 작용을 차단하다 보니까 비타민 K가 무슨 역할을 하죠? 칼슘을 뼈에다가 딱 갖다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골밀도 감소로 인한 뼈 건강,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와파린을 먹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비타민 K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골다공증하고 맞벌 것이냐. 그다음 나중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심장 질환 때문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데 오히려 이게 비타민 K를 억제해서 오히려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이 와파린이 비타민 K를 억제하는데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이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고인자. 이건 당연히 이제 아까 혈액 응고를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혈액 응고를 하기 위한 물질들은 비타민 K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자연에 보시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항응고인자인 항응고인자인 이런 물질들도 비타민 K가 있어야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도 시키지만 지나친 혈액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항응고 작용을 하는 이런 것들도 비타민 K가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와파린을 먹는 분들은 비타민 K를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나친 섭취는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K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녹색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잎 채소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권장 용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최적 용량의 비타민 K는 꼭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런 와파린을 섭취하는 분들은 오히려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비타민 K를 섭취를 해야지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뼈 건강을. 자, 그 다음에 조금 혼란스럽죠.
자, 그래도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유튜브로 업로드 할 텐데 업로드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2는 또 비타민 K는 또 어떤 게 있냐면 K2라는 게 있는데요. K2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메나키논 4 하는 MK4 하는 게 있고 MK7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이걸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방광기가 길고 그 들어있는 그 공급원이 조금 다르다는 건 있지만 그건 일단은 배제하고 자 비타민 K2의 작용에 대해서 총칭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2는 앞서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 인자하고 항응고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타민 K2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MGP라는 단백질, 뭐 이 이름을 몰라도 되지만 이게 뭔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작용에 도움을 주는데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뼈에서 합성이 돼요. 뼈에서 합성된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이 오스테오칼신이 칼슘을 뼈로 직접적으로 운반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입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근데 이 작용은 비타민 K1도 이 작용을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비타민 K가 없으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칼슘이 뼈로 운반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운반되지 않은 칼슘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뼈에. 자, 그래서 이 오스테오칼신은 비타민 K1과 K2의 의존성 단백질이다. 있어야지만 얘가 활성화가 된다. 얘가 작용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MGP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이 단백질은 뭐냐면 이거는 혈관에서 합성이 됩니다. 혈관에서 합성이 되는데 얘는 비타민 K2가 있어야지만이 활성형이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얘는 뭘 하냐면 MGP라는 단백질은 혈관에서 합성이 되는데 얘는 비타민 K2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혈관에서 활성화시켜서 뭘 하냐면 혈관에서 칼슘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MGP라는 혈관에서 합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혈관에서 칼슘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생기는 거예요. 연부조직에 석회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MGP라는 단백질인데 얘가 누구라고? 누가 얘를 활성화시킨다고요? 비타민 K2가. 그래서 비타민 K2는 뼈에 칼슘이 들어가도록 해서 뼈 미네랄, 무기질화를 촉진시켜서 골밀도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혈관에는 칼슘이 쌓이지 않도록 빼내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K2다 그 이야기죠. 만약에 칼슘만 계속해서 먹고 이렇게 칼슘이 제대로 가야 될 곳을 알려주는 영양소가 없다면 혈관에 계속해서 칼슘이 쌓일 수 있겠죠. 잉여 칼슘이. 이런 것들은 버터나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우리 장에서도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장에서 합성이 돼요. 합성은 대장에서 돼. 그런데 이 영양소 흡수는 어디서 되죠? 영양소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나죠. 소장에서 흡수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람에서는 우리가 대장에서 장내 환경을 개선을 시켜봤는데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대변 싸고 그 대변을 뭐 다시 먹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흡수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MK7, 비타민 K2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길이가 긴, 방광기가 긴 이 MK7은 어디 있냐면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발효식품, 청국장이든 이제 낫또에 많이 들어있죠. 낫또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낫또에서 추천한 보충제가 있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섭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비타민 K2를 최소한의 양을 최정량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3, K3는 이거는 이제 합성이고 이거는 뭐 중지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비타민 K는 비타민 K1이라는 게 있고 K2라는 게 있다. K1은 요약하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K2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오스테오칼신 이야기했죠. 오스테오칼신은 어디서 합성이 된다고요? 네, 뼈에서 합성된다고 그랬습니다. 뼈에서. 근데 이게 이 뼈에서 합성된다고 이게 있다고 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비타민 K가 있어야지 이 CO2를 결합을 시켜서 이게 음이온이죠. 음이온이죠. 음이온 각각 한 개씩 있으니까 이 칼슘, 양이온 두 개를 딱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슘을 딱 집게발로 탁 집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누구라고? 비타민 K라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카르복실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비타민 K2다. 그래서 비타민 K2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 칼슘은 뼈에 침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골밀도 증가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골밀도를 개선시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비타민 K가 있어야 된다. 근데 비타민 K를 차단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와파린이라고 그랬죠. 와파린. 그래서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뭐가 잘 생긴다?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비타민 K 먹어야 된다. 이야기지.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드셔야 되고 특히 채소를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와파린 양을 조절을 해야지 와파린을 쓰면서 비타민 K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뼈 건강하고 심혈 건강을 더 나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건 비타민 K1에 대한 이야기고 비타민 K2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자, 오스테오칼신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네, 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뼈에. 그래서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서 뼈로 칼슘이 들어가도록 해줘서 뼈 무기질화를 촉진시켜줘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비타민 K2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GLA, 그러니까 기질,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아까 내가 MGP라고 그랬죠. MGP 단백질. 이 MGP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이거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합성이 된다고? 예, 혈관에서. 근데 얘가 혈관에서 만들어져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비타민 K2가 있어 갖고 얘가 활성형이 돼야 돼요. 활성형이 되면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거예요. 혈관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혈관 석회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 건강을 도와주고 심혈관 건강을 예방해주는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K2다. 어떻게? 이러한 두 가지 오스테칼신이라는 단백질과 MGP라는 이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다. 아무리 뼈에서 오스테칼신을 만들든 혈관에서 MGP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도 비타민 K2가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타민 K2가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놈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실제로 이건 논문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이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자, 와파린을 쓰면 뭔 이야기냐면 판막의 석회화가 일어나고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 그래서 좀 이쪽 한번 볼까요? 어디 갔나?
보면 이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와파린이거든요. 와파린은 이러한 그 아까 말했던 그 활성화 과정을 억제해서 무슨 활성화 과정을 억제해서 그 매트릭스 주에 MGP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걸 억제하고 해서 석회화를 일으킨다고. 어디에서 그 혈관의 석회화를 다양한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실험, 인간 연구에서도 다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와파린을 먹는 환자들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이 그 혈관의 판막에 석회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와파린을 먹었는데 판막 때문에 교체해서 판막 대체 때문에 먹었는데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와서 그로 인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와파린을 먹는데 이게 오히려 그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일으킨다. 아, 이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파린을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K2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된다. 그 근거를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인데요. 비타민 K2 안타고니스트, 즉 와파린은 뭘 가속화시킨다고요? 억셀러레이트 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동맥경화성 석회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런 논문이고요. 내가 제목만 내가 보여준 건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아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비타민 K가 충분하면 칼슘 축적을 동맥의 칼슘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동맥에 칼슘이 안 쌓이니까 동맥이 어떻죠? 탄력이 있죠. 탄력이 있고 부드럽죠. 부드럽고. 그다음에 대신에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불충분하면 칼슘이 쌓여서 동맥은 뻣뻣하고 단단해지고 고혈압도 생기고 그죠? 협심증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K2는 이렇게 동맥을 깨끗하게 정상적인 동맥을 유지를 하고 반면에 뼈는 아주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D랑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동맥에는 칼슘이 쌓이고 플라크가 생기고 뼈는 어떻게 되죠? 숭숭 비어 있죠.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여기 이제 우리가 섭취한 칼슘은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뼈로도 갈 수 있어요. 왜 꼭 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칼슘을 툭 던지면 어디로든 갈 수가 있지. 뼈로도 갈 수도 있고요. 동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석회화된 동맥에 석회화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뼈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동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 비타민 K2 때문에 비타민 K2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가는데 직접적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고 동맥에 있는 칼슘은 빼내서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 비타민 K2의 또는 비타민 K의 도움으로 활성화되는 뼈에서 나오는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 합성을 증가시키고 베타세포를 정식시켜서 당뇨에도 도움을 줘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제가 예전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인슐린 장성을 개선시킨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비타민 K와 비타민 D는 공이 이 혈당 조절에 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뇌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또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서 근육 피로나 또
지구력이나 이런 데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지방 조직에서도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아디포넥틴, 네, 비만이나 당뇨에 정말로 도움을 주는 물질이죠.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이러한 아디포넥틴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고안에서는 또 오스테오칼신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테스토스테론이 뭡니까? 근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또 간접적으로 또 근육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 K가 뼈, 혈관뿐만 아니라 그 외 췌장, 뇌, 근육, 지방, 포안에 이렇게 다양한 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치나 덧니에도 도움을 주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충치가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했죠? 충치는 설탕 많이 먹고 담배 피우고 커피, 사탕, 탄수화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가 와서 지붕이 새면 비 때문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비가 안 새지. 비는 올 수 있죠. 그래서 충치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뭐 천정에 비가 와서 천정에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천정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충치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우리는 설탕 충치균 때문에 그래, 충치균이 산을 많이 분비를 시켜서 그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음식들이 충치를 만연하게 하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더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30년간 4만여 건의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 내 칼슘과 인의 비율이 8.75에서 3.5mg의 비율을 가질 때 그리고 혈당 수치가 85mg을 가질 때가 충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다. 결론이 뭐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음식물 때문에 충치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이타민 K나 이런 지용성 영양소의 섭취를 충분히 하고 채식 위주의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어서 충치를 막아줄 수가 있다. 그 역치가 어디 되냐면 칼슘은 전후 농도, 인은 전후 농도, 그리고 혈당 수치가 85를 가질 때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웨스턴 A 프라이스라는 치과 의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악안면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자, 얼굴의 구조를 뼈 구조로 이렇게 전 세계 관찰을 했었는데요. 이런 원주민들의 음식, 채식 위주로 하는 이 원주민들의 치아를 봤더니 아주 고르죠. 아주 고릅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제 이제 입양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구화된 음식 문화, 토종적인 음식이 아니라 서구화된 음식 문화로 이제 음식을 먹었더니 입양이 돼서 먹었더니 치아가 덧니가 생기고 치열이 고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은 게 이 치과 의사가 이런 충치가 생기고 이런 치열이 이렇게 고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영양소 때문이더라. 그래서 고립된 지역, 그래서 전통적인 식단을 하는 고립된 지역하고 현대화된 서구화된 식사를 하는 현대화된 지역에서 영양소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지용성 영양소를 10배 이상 많이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충치와 덧니, 치열이 고르지 않는 문제더라. 그래서 이러한 충치조차도 비타민 D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요. 우유, 유제품,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성 식품들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뼈 건강이 더 악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식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런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고 또 식물성 음식 야채에는 바이타민 K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가장 우리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 이 코끼리는 가장 크기도 하고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우유를 먹어서
뭐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뼈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코끼리는 초기에는 엄마 젖을 빨았지만 이후에는 풀을 뜯어먹고 초식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바이타민 K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뼈가 튼튼해진 것이다. 우리가 전 세계 인구 데모그래픽 스타디를 보더라도 오히려 낙농 국가, 유제품을 많이 먹고 동물성 식품, 소세지나 이런 가공육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뼈가 약하더라. 그래서 칼슘을 이용을 하고 항상선을 조절하고 뼈에다가 직접적으로 칼슘을 갖다 줄 수 있는 바이타민 D와 바이타민 K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비타민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로는 당연히 단백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칼슘, 마그네슘, 바이타민 D도 중요하고, 그리고 종합영양제, 양질의 바이타민 K가 들어있는 이런 양질의 종합영양제도 중요하고, 또 콜라겐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바이타민 C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냐면 글로벌 제품인데, 이 글로벌 제품 바이타민 D는 한국 바이타민 D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글로벌 바이타민 D는 바이타민 D 함량이 좀 2배 많습니다. 2배. 2000IU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는 바이타민 K2가 2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 때문이라면 뭐 칼맥디나 칼슘, 마그네슘, 바이타민 D 있는 복합제나 또는 바이타민 D 또는 뭐 앞서 있는 좌측에 있는 영양소로 충분하지만 만약에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 또는 연부종에 석회화가 있다 이런 분들은 바이타민 K2가 들어있는 좌측에 우측에 있는 이 글로벌 제품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이 제품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유제품이나 동물성 식품을 좀 제한을 하시고 야채, 짙은 녹색잎 야채를 많이 섭취하면서 또 장 건강을 개선시켜 나가고, 그러고도 부족한 것을 이런 영양소로 채워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뼈 건강이 더욱더 더 이상 골다공증이 악화되고 또 더 이상 연부 조직의 석회와 특히 혈관의 석회가 더 나빠지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상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